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자의학 교실의 남성욱입니다. 오늘 의학 물리학, 운동 물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의학 물리학, 운동 물리 파트는 주로 Physics in Biology and Medicine 4판의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그 중에서 챕터 1의 내용, Static Force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챕터의 키워드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센터 오브 매스, 즉 어떤 매스의 중심점이 어딘지, 그리고 토크, 회전력에 대한 회전력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챕터의 학습 목표는 이런 근육이나 텐돈, 힘줄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온의 어떤 물리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렛대 법칙, 즉 레버 프린시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레버 프린시플은 기본적으로 이런 토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토크의 평형 컨디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어떤 스태틱 포스를 의 분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자 하는 것이 이 챕터의 목표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타가 있습니다. 치타가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개즐이 나타날 건데, 이 치타가 이 영양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타가 달려가고 있고, 사실 치타가 이제 이 가젤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타가 움직일 때 가젤이 움직일 때 치타가 굉장히 그 꼬리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매우 다이내믹하게 몸의 중심을 좌우로 몸의 중심을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 가젤을 따라가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포획을 하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타는 몸에 달려갈 때 먹잇감을 따라갈 때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데, 사실 이 달려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외부의 어떤 그 움직임에, 소위 말하면은 움직임에 매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이 치타가 어, 이 먹잇감을 잘 따라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챕터에서는 소위 말하면 넘어뜨리는 힘에 대하여서 몸을 기울여서, 소위 말하면 이 치타는 사실 꼬리를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몸을 기울여 이 센터 오브 매스를 이동시킴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요 A라는 게 있고, 외부 어떤 포스가 있죠. 그래서 외부 포스가 이제 가해졌을 때 어떤 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이 어떤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 운동을 우리가 그 레버 프린서플, 그리고 토크의 평형 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동영상을 하나 더 보면요. 이건 조금 아까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말이 이제 달려가는 동안 이제 말굽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요거 한번 보면은 말이 실제로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이 꺾이죠. 이 발목이 많이 꺾입니다. 그렇지만 발이 부서지진 않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은 로봇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죠. 이런 드론이 어떤 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탐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드론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내부의 어떤 내부의 공간에 이제 그 구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군사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이렇게 그 치타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발 달린 동물이고 이런 거는 이제 MIT의 또 이제 한국인 교수님께서 연구실에서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타가 이렇게 잘 걸어가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년 이 의학 물리학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씩 어떻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보면은 사실 훨씬 더 작아지고 또 훨씬 더 민첩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로봇을 개발할 때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이제 전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이제 센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면은 우선 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이런 걸 잘 이제 힘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다리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힘이 걸리게 되죠. 예, 스트레스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다리를 디자인하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힘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다리 같은 경우 그냥 로봇의 다리입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냥 어, 그 발이 있고 예, 이제 다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럴 경우 한 34 메가파스칼 여러분 감은 잘 오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스트레스가 걸리게 됩니다. 이 다리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줄을 달아 주었어요. 예, 여기 줄이 보이죠? 일종의 이제 우리 힘줄입니다. 예, 아킬레스 건 같은 그런 텐돈을 여기 달아주면은 요 다리 내부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34 메가파스칼에서 7 메가파스칼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줄이 기껏해야 정말 몇 그램밖에 안 되는 매우 이제 가벼운 어떤 끈이에요, 끈. 근데 이런 끈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리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이 로봇이 움직일 때 외부에서 받는 힘이 이제 힘이 적게 걸린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이 다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예. 특히 그 과정에서 이런 힘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제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인체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이런 줄 하나, 이런 이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네. 오래된 회사하고 이제 많은 로봇을 개발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립 보행을 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죠.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요. 실제로 찍은 무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 네,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중제비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실내에서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밖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훨씬 더 균형을 잘 잡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이제 직립보행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필요하겠죠. 센서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기계적인 어떤 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또 하나는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배터리가 굉장히 소형화되고 이제 여러분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그렇고 뭐 테슬라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 자동차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죠,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배터리로 어 배터리가 잘 이제 유용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 뭐 디젤 기관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가 간소화되면서 또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컴팩터블 해지면은 훨씬 더 이 로봇을 작동하기에도 좋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홈페이지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로봇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팟이라고 이 로봇의 이름이 스팟입니다. 아까 그 사람 모양 같은 직립보행을 하는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은 아틀라스고요. 얘는 이제 스팟이라는 로봇인데 이제 올해 가보니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요런 이제 이 스팟은 참고로 제가 이제 혹시 아까 같은 직립보행 그 로봇도 판매가 되는지 봤는데 그거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연구를 하고 뭐 장비를 개발하는 이제 이 로봇을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립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만 4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로봇의 목적은 건설 현장이나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오지에 이 로봇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재난 지역에 로봇을 보낸다거나 할 때 이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그 어, 이게 이제 판매되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같이 걷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 어떤 사업을 어떤 그 상업적인 요소라든지 그 아카데미학, 이런 학문적인 어떤 그 연구를 위해서는 또 이제 사실 더 다른 옵션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사립보행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직립보행 같은 그런 아틀라스와 같은 그런 로봇을 산다는 거는 정말 좀 살짝 두렵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보니까 이 제품은 작년부터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자체는 1990년대, 92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방 어떤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뭐 개발이 되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런 로봇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뚱뚱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뭐 기름을 넣고 에너지 이제 막 발전기를 돌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간소화됐죠. 애완동물처럼. 네, 그렇게 그런 이제 오랫동안 사실 연구 개발된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가 이제는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어, 그 근육 그리고 텐돈, 힘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본 사이에 텐돈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아킬레스 건이 있죠. 아킬레스 텐돈이 있습니다. 예, 매우 우리 중요하죠. 이 아킬레스 건이 문제가 생기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못하죠. 예, 걸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발은 굉장히 여러 조각의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 달릴 때 외부 충격이 들어와도 발이 굉장히 심하게 구부러지긴 하지만 이제 부서지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리도 이런 현수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음, 이, 이 줄의 역할이
기계적으로 물론 인체에서뿐만이 아니라 기계적으로도 이 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걸리는 내부에 걸린 스트레스가 훨씬 내부의 스트레스를 훨씬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역시 이런 현수교에서의 끈인 줄이나 혹은 인체에서의 어떤 힘줄 혹은 머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발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이 티비아, 여기 이제 여러분이 해부학 시간이나 아니면은 배울 건데, 이 티비아 요 뼈가 있죠. 예, 조금 있다가 요 티비아에 걸리는 티비아와 요 조인트가 이제 티비아와 이제 그 발 요 뼈 사이에 이제 어떤 힘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TBI에 걸리는 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arm, 팔꿈치, 그리고 hip, back, 그 다음에 이런 팁토, 토, 그러니까 팔꿈치, 그 다음에 허리 부분, 등 부분, 발 부분, 이렇게 네 가지 부위에서의 역학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공통되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근육의 역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육은 이런 힘을 외부에서 걸린 힘에 의해서 뼈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어떤 운동을 일으킬 때 임에 있어서 근육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육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팔을 움직이고 싶다, 혹은 이제 등을 펴고 싶다, 내지는 발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혹은 이제 허리 둔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보행을 할 때 힘이 걸리는 부분이겠죠. 예, 발에도 힘이 걸리지만 이 소위 말하면 허리와 그 고관절 그런 부분에 힘이 많이 걸리겠죠. 이제 결국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보면은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근육은 먼저 근육에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근육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뼈의 조인트 부분에서 그 힘을 받쳐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어떤 그 근육 같은 경우 수축을 일으켜요. 그리고 근육에서 힘이 빠지면 그냥 이렇게 릴리즈가 되는, 그러니까 근육은 이렇게 힘에 의해서 늘어난다기보다도 주로 힘이 걸리면 어쨌든 수축이 일어납니다. 예,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육에서는 풀링 포스가 작용하고요. 그 뼈에서는 주로 리액션 포스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뒤에 그거는 여기 이제 우리 이두박근, 삼두박근에 대해서 팔 얘기를 할 때 이제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근육은 어쨌든 수축을 일으키는 기관입니다. 팽창을 일으키는 기관이 아니라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근육에서의 풀링 포스와 뼈에서의 리액션 포스들이, 이런 힘들이 역학적으로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죠.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회전력을 일으키는데, 그 회전력들의 평형,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을 찾는 것이 이제 이 어떤 챕터의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이 레버를 지렛대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힘의 평형 그리고 토크의 평형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에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힘의 평형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에너지 보존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그런 법칙이 되겠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주로 이 운동량 보존을 바탕으로 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은 여러분 이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모멘텀은 이러한 이제 벡터들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처음에 벡터들의 합은 나중에 벡터들의 합과 같다라는 이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이제 그게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운동량 보존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 챕터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개념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은 이제 반지름 방향과 그 운동량의 이런 벡터 곱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거를 풀어쓰게 되면 질량이 나오고 결국은 반지름과 그 속도의 어떤 벡터 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벡터 곱이 뭐죠? 네, 벡터와 벡터가 이제 곱을 한 이제 외적이라고 하죠. 외적인데 여러분 내적과 외적이 있죠. 벡터에는. 자, 여러분 내적 외적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한 번만 얘기하면 벡터가 뭐죠? 벡터는 그 절대값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벡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방 절대값 이제 코사인 법칙이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자, 외적 같은 경우는 외적 같은 오른손의 법칙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잠깐 좀 적어 보면은 자, 외적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거는 반지름이고 그 반지름 방향으로 그 어떤 속도가 있을 때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힘을 계산하는 건데요.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 보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이제 이 각 운동량의 변화량, 즉 각 운동량을 L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회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전력을 우리가 토크라고 정의를 하고요. 토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방해에 빠졌네요. 예, 그 반지름과 어떤 힘의 벡터 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이퀘이션은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요 이퀘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각 운동량의 보존 법칙으로부터 설명을 했고요. 굳이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시험 문제에는 뭐 각 운동량 보존보다도 여기 이 토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크 보면은 외적이 나오죠. 이 외적을 볼게요. 외적은 반지름과 힘의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벡터라고 함은 반드시 어떤 예를 들어서 벡터 이런 게 있으면은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의 절대값이 해당하는 크기가 있습니다. 즉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r 곱하기 외적과 포스 같은 경우 자 반지름 방향이 있고요. 어떤 이제 그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사인 법칙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벡터 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r의 절대값 그리고 f의 절대값 그리고 사인 요 두 이제 벡터 간의 각도 이거 같은 90도입니다. 그래서 사인 90이 때문에 1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크기가 정의가 되고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r이 이쪽 방향이고 f가 이쪽 방향이면은 그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걸 감아 보세요. R과 F를 감으면 엄지손가락은 이 화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R과 F가 이루는 면의 수직으로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 이 벡터 곱의 방향, 즉 이 토크 회전력의 방향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회전력 토크의 방향은 이 화면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이 토크의 크기는 R의 절대값과 F의 절대값 그리고 그 둘 간의 사인 값을 곱한 값으로 인해서
의해서 정의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력 좀 다시 볼게요. 회전력의 정의는 힘 벡터와 받침점까지의 거리 벡터의 벡터 곱이고요. 다 이 방향이 들어갑니다. 예, 다 벡터와 벡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지름과 반지름의 수직인 방향의 힘, 그리고 이 토크 회전력의 평형을 이루는 조건은 아까 이제 방향을 보면은 이제 이 토크의 합은 제로가 0이 돼야 되고,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보면은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R2의 어떤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위쪽 방향이고 크기는 요만큼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물질이 어떤 이제 힘을 받아요. F2라는 힘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사실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요 토크 R2와 F2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F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 면에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R이 이쪽 방향이고 F가 아래쪽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R1의 절대값과 F1의 절대값의 곱에 사인 세타니까 사인 90도니까 당연히 1이 돼서 R1, F1이고 방향은 이 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이 수직 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이 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직인 면에서 나오는 방향과 우리 이 면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서로 같은 힘이 같다라는 것이 평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레버 룰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펄클럼이 나오죠. 받침점입니다. 이 받침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물체가 있고 힘을 어떤 하중이 가해지고 있고 이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힘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토크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전력의 평형뿐만 아니라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은 또 당연히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폴클럼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이 로드가 받는 쪽에 토크를 우리가 D1 곱하기 요 W, 그러니까 로드는 W입니다. D1 곱하기 W로 계산할 수 있고 여긴 직각이기 때문에 이제 WD1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토크의 방향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면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크를 견뎌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는 이제 시계의 반대 방향이라 이제 요 기준점 중에서 시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토크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D2가 됐고요. 거기 F라는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F2, FD2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힘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으면은 이 수직인 면에 들어가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힘과 시계 방향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요게 요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의 힘과 시계 방향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죠. 펄클럼이 여기 있을 경우, 받침점이 여기 있는데 하중이 여기 걸릴 경우 이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힘은 위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다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 하나는 이건 아래로 작용하고 위로 작용하고 있는데 회전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펄클럼을 중심으로 해서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가 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바탕으로 해서 힘의 평형을 계산을 합니다. 이 때문에 얘는 펄크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이죠. 포스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 시계 방향의 힘과 반시계 방향의 힘이 역시 평을 그리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펄크럼이 여기 있는데 이제는 하중이 여기 걸리고 있어요. 그때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역시 시계 방향의 힘과 반시계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힘의 이 토크의 평형 이퀘이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지름 곱하기 힘 이것 역시 반지름 곱하기 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서 평형 이퀘이션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렛대의 어떤 클래스에 따라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6, 클래스 2, 클래스 3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새 지렛대고요. 아까 이제 요런 그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폴크럼을 중심으로 해서 로드가 걸리는데 반대편에 힘을 작용을 해서 이 못을 빼는 게 이제 클래스 1이 되겠고요. 손수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하중에 걸려 있는 이제 그 물체가 있죠. 얘를 이렇게 이제 부어내야 되죠. 그때 폴크럼은 이 바퀴축이 되겠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하중을 이겨내는 어떤 힘을 가해서 여기 있는 물건을 부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 이 하중에 비해서 적은 힘으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뭐 흙이 담겨 있으면 그 흙의 어떤 무게보다도 적은 힘으로 이제 이거를 넘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쇠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못이 박혀 있을 때 여기 걸리는 힘에 비해서 어플라이드 포스는 적은 힘으로 이 못을 뽑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뽑아내려고 이런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체의 경우 한번 볼게요. 인체의 경우가 이제 클래스 3인데 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손을 그 어떤 물체를 들고 있죠. 물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근육에서 그 어떤 근육에서 어떤 근육의 힘으로 당깁니다. 근육에서 어떤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중은 아래로 가해지고 있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근데 근육에서 이렇게 위로 당겨줌으로 인해서 이 물체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손수레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물체의 하중보다도 적은 힘으로 얘를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체는 인체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여기에 있는 물체의 무게보다도 더 큰 힘이 우리 근육에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힘의 평형을 이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은 왜 얘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 가해지는 어떤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휴먼 버디 스테빌리티입니다. 외부 포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작용하는지, 특히 이 이제 숄더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에 힘이 가해졌어요. 누가 밀려고 하는 거겠죠. 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플라이드 폴스는 누가 이제 미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몸을 미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요 피봇 포인트 요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려고 하겠죠. 자, 그때 우리 몸이 어떤 견뎌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은 여기 이제 요 점에서 포함되는 같이 웨이트입니다. 무게 중심에서 그 웨이트의 힘이 이제 아래로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몸을 버티고 있는데 이 웨이트에 의한 톡 회전력을 이겨내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야 우리 몸을 넘어뜨릴 수 있겠죠. 자, 그 평형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힘까지를 견뎌낼 수 있는지, 즉 몸무게에 의한 토크로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TA를 보면요, FA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고, 여기까지 거리는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반지름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1.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A 곱하기 1.5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의 리스토링 포스는 웨이트에 의한 리스토링 포스인데 웨이트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직 거리는 0.12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이제 외적이에요. 외적에서는 사인 세타 값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인 세타 값은 이 포스에 걸리는 수직 거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약간 비스듬하죠, 그죠? 비스듬하지만 반지름을 비스듬하게 잡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사인 세타 값을 잡으면은 r 사인 세타는 여기에 해당하는 r 사인 세타는 결국은 수직 거리 1.5m에 해당하게 됩니다. 역시 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수직 거리를 따지면은 이제 외적에서 r 곱하기 f에서 그 사이에 세타에 의한 사인 세타 값을 따지죠. 그래서 r 사인 세타는 결국은 이 포스까지 수직거리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포스가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죠.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이 가정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웨이트는 예를 들면 70kg 사람의 경우 여러분 9.8이라는 그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실제로 뉴턴 포스가 나타내죠. 70kg은 실제로 질량이죠, 질량. 예, 그래서 실제로 686 뉴턴이 이제 아래로 가해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토크는 0.1m이기 때문에 68.6 뉴턴 m이 되겠습니다. 미터가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 1.5m 이 이제 이퀘이션을 평행 방식을 풀면은 결국은 FA는 45.7 뉴턴, 즉 45.7 뉴턴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 이 몸무게에 의한 토크를 이겨내고 얘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의 내용을 조금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뭐,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요 받침접은 펄크럼인데, 여기죠. 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몸은, 이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어떤 이퀘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의 힘이, 토크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빌리티를 늘리기 위해서 즉 요거는 이제 딱 차렷 자세였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이거나 혹은 살짝 발을 벌리고 있으면은 훨씬 더 외부 힘에 잘 견디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 센터 오브 매스가 시프팅하게 됩니다. 이게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즉 발을 벌릴 경우 이제 조건들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럴 때 얼마나 더 많은 힘을 견딜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뒤에 엑서사이즈 1-1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제로도 나오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팔입니다. 엘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arm이고요. 예, 그러니까 팔 부분에서 어떤 팔의 운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팔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근육은 제가 얘기를 했죠. 근육은 근육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수축을 일으키는 어떤 기관입니다.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소위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얘가 임의적으로 팽창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근육은 수축하는 기관입니다. 수축함으로 인해서 얘를 잡아당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팔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팔을 굽힐 때는 이두박근이 작용을 해서 이두박근의 수축에 의해서 팔이 굽혀지고요. 그럼 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두박근이 팽창한다고 해석하지 않고요. 여기 삼두박근이 있습니다. 트라이셉트가 오히려 수축해서 이 팔을 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수축을 일으키는 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그래서 바이셉트 수축에 의해서 팔이 굽고 트라이셉트 수축에 의해서 팔이 펴지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물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도식화해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기 그 어깨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거리는 30cm고요. 여기 바이셉트가 묶여 있는 곳까지 거리가 4cm입니다. 그리고 팔 끝까지, 즉 물체를 들고 있는 거리까지가 40cm고요. 그리고 요 이제 팔뼈와 그리고 팔뼈와 뼈 사이의 각도는 100도입니다. 네. 네, 그냥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구조를 최대한 도식화해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30cm고 근육이 있는 부분까지가 4cm고 팔 끝까지가 40cm다. 그리고 거기에 질량 14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을 들고 있다.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풀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인체에 걸리는 힘의 분포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요 근육을 끈으로 표현했죠. 이 근육에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이 물건을 들고 있기 위해서, 근육에 얼마 힘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 힘으로 이 팔과 팔 요 조인트 부분에서 어떤 리액션 포스가 어떤 이제 반대적인 어떤 버티고자 하는 힘이죠. 어떤 이 조인트에 걸리고 있는 이제 리액션 포스라고 하는데요. 리액션 포스가 걸리는지, 즉 머슬 포스와 리액션 포스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것이 이 챕터의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머슬의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 현수교에서 줄이하는 역할, 즉 잡아당겨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어떤 끈의 역할, 그리고 만약에 조인트 부분에 기정 모터리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조인트 부분에도 훨씬 더 힘이 적게 걸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적게 걸린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주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근육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석을 근육의 역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힘의 평형 방정식을 이제 구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럼 집중해서 한번 봐주기 바랄게요. X축 방향 우선 이 힘의 평형과 Y축 방향의 힘의 어떤 그 평형, 그리고 그리고 이제 토크의 평형, 즉 X축 방향의 힘의 평형, Y축 방향의 힘의 평형, 그리고 회전력의 평형,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머슬 포스와 그 근육에 걸리는 힘과 조인트 부분에 걸리는 리액션 포스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조인트에 걸리는 힘은 리액션 포스, 반작용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 방향의 힘을 가해지는 걸 보면요. 자, 머슬 포스의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걸리는 힘과 이 리액션 포스의 역시 코사인 파이의 방향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 방향의 힘과 이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요건 플러스 방향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Y 컴포넌트를 이 웨이트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의 힘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Y축 방향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자, Y축 방향은 이 머슬 포스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제 잡아당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웨이트가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트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방향의 힘을 이제 머슬 포스 FM 사인 세타로 견뎌주고 있고, 또한 이 리액션 포스도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 FR 사인 파이, 그리고 웨이트의 합이 위로 작용하는 힘 FM의 사인 세타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토크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반지름이 4cm죠. 그리고 F 힘은 반지름 곱하기 힘, 그리고 이 반지름과 힘의 각도의 사인 세타 값이라고 했죠. 그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요거고요. 그리고 이 웨이트는 시계 방향으로 이 펄크럼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40cm고요. 웨이트는 W고요. 이 40cm와 R과 반지름과 웨이트의 각도가 얼마죠? 90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인 90은 1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평형 토크 힘의 이제 평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구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하학적으로 이 세타 값을 구해야 해요. 세타 값을. 네, 자, 기하학적으로 이 세타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세타 값은 기하학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30,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고 여기까지 4cm.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전 페이지 여러분 보면은 팔이 요 뼈와 요 뼈의 각도가 몇 도라고 했죠? 네, 100도라고 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30cm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4cm고요. 그리고 요 각도는 100도입니다. 그때 이 세타 값을 구하라. 자, 어떻게 구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 이제 수직으로 보조선을 긋겠습니다. 수직으로 보조선을 긋고 이제 그 보면은 제가 하나씩 다 한번 이제 구조로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 세타는 자, 탄젠트 세타를 바탕으로 해서 구해 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4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거리죠. 요 거리 어떻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요. 네, 30 코사인 80도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0 코사인 80도이고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자, 이 거리 어떻게 표현을 하죠? 네, 30에 이제는 사인 80도죠. 네, 그래서 30에 사인 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나중에도 공지를 하겠지만, 이제 시험 시간에는 반드시 그 계산기를 가져오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여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공학용 계산기를 하나씩 구입을 하기 바랄게요. 제가 이제 추천해주는 공학용 계산기도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직을 하면서도 여러 길을 가지 싶은데 계산기를 하나 정도씩 갖고 다니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걸 풀면은 세타 값이 한 72.6이 나옵니다. 네. 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구한 그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머슬 포스와 리액션 포스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머슬 포스는 두 페이지 전에 이미 구했습니다. 구해놓은 이퀘이션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구해볼게요. 그래서 FM과 그리고 머슬에 걸리는 포스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인트에 걸리는 그걸 지지하는 힘, 반작용 힘 FR을 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FM은 어떻게 구했냐? FM을 먼저 구해보면요. FM은 두 페이지 전에 이제 적혀 있는데, 토크를 바탕으로 해서 구합니다. 자, 토크 힘은 뭐라 그랬죠? 머슬에 걸리는 토크 힘과, 그리고 이 손이 들고 있는 물체에서 생기는, 시계 방향의, 힘의, 평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각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다시 적어보면은, 조인트에서, 근육까지의 거리가 4cm였고요. 거기에다가 머슬 포스 FM이 있죠. 그리고 이 반지름 R4와 4cm와 근육 간의 각도가 얼마였죠? 네, 72도였죠. 그래서 사인 72도. 이게 이제 외적의 정의죠. 이거는 시계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걸린 힘이고, 웨이트에 의해서 걸리는 시계 방향의 힘을 적어보면은, 조인트에서 팔끝까지의 거리가 얼마였죠? 40이었죠. 그리고 웨이트는 W였는데 우리가 14kg였죠. 네. 14kg에 9.8을 곱해줘야 됩니다. 중력 가속도를. 자, 이렇게 해서 FM을 구하면요. 제가 한번 지금 그냥 계산기로 한번 구해볼게요. 계산기로 구해보면은 40 곱하기 14 곱하기 9.8
나누기 4 나누기 사인 72를 하면 사인 72를 하면은 네, 1442.606176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대충 1440 뉴턴의 힘이 머슬에 걸리는 힘이 되겠습니다. 1440 뉴턴의 힘이 정도가 이제 머슬에 걸리는 힘이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FM은 구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x축 평형 이퀘이션이고 이건 y축 이퀘이션 평형 이퀘이션입니다. 두 페이지 전에 이제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FM 머슬 포스예요. 자, 머슬 포스에서는 코사인 텀과 그리고 리액션 조인트에 걸리는 그 지지하는 힘이 지지해주는 힘이죠. 조인트에 걸리는 지지해주는 힘에 코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이 72.6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구했죠. 네, 파이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퀘이션을 평행 이퀘이션을 쓸 수 있고 y축 방향으로도 역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FR 코사인 파이는 430뉴턴, FR 사인 파이는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 과정이에요. FR 사인 파이는 1240뉴턴이 나오고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이 이퀘이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 요 텀의 제곱, 양변 제곱, 요것도 양변 제곱한 다음에 더해줘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건 1이 되기 때문에 FR 제곱만 남죠. 그리고 이 텀의 제곱, 제곱을 더해주면은 1.74 곱하기 10의 6승 뉴턴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곱을 그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FR은 최종적으로 1320 뉴턴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에 핸드폰에도 여러분 요즘 공학용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핸드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예, 꼭 공학용 계산기를 하나 마련을 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공학용 계산기는 핸드폰에 있는 공학용 계산기대로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따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또 충분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마련하는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기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퀘이션을 풀어보면은 그래서 리액션 포스가 이 정도 이게 이제 조인트에 이 정도 1420뉴턴의 힘이 우리 그 관절이죠. 관절 조인트에 이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코사인 파이 값을 구하면 뭐 코탄젠트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 값을 구하면은 이제 70.9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요 FR 값을 여기에 넣고 요 FR 값을 여기에 넣으면은 네, 이제 요 파이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꼭 코탄젠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사인 파이 요걸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로도 계산이 되고 사인 파이로도 계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파이는 이제 70.9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제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챕터 학습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슬에 걸리는 힘과 이 조인트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머슬에 걸리면 1440 뉴턴, 1440 뉴턴, 조인트에 걸리면 13202 뉴턴이죠. 자, 다음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몇 킬로 물체를 들 경우였죠? 14kg 물체를 들 경우였어요. 자, 여러분 14kg이면 질량이 14kg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충 9.8을 곱하면은 대충 10이라고 하면은 이 물체에 걸리는 중력은 여기에 대충 10배라고 하면 대충 140 뉴턴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체는 물체에 의해서 이 정도 이 정도 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팔로 버텨야 되는데, 이 정도 힘을 버티는데, 실제로 머슬에는 이 1400 뉴턴에 거의 10배 가까운 힘이 들어갑니다. 그죠?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예. 왜 우리는 지렛대 원리는 효율성을 더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버티려고 해요. 근데 우리 몸은 인체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140뉴턴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근육은 이것보다 10배의 힘을 더 가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우리 인체가. 자,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럴까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예. Our calculations show that the force exerted on the joint and by the muscle are large. In fact, 사실 the force exerted by the muscle is much greater than the weight it holds up. 우리 머슬에 걸리는 힘은 우리가 들고 있는 웨이트에 비해서 사실 매우 매우 크다, much greater 하다라고 적혀 있죠. And this is the case with all the skeletal muscles in the body. They all apply forces by means of levels that have a mechanical advantage less than 1. 자, 여기 mechanical advantag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하면 기계적인 어떤 장점인데, 우리 몸은 이 기계적인 장점의 관점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는 우리가 들고자 하는 물체에 걸린 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메커니컬 어드밴티지는 less than 1이라는 것은 메커니컬 어드밴티지 관점에서는 우리 몸은 굉장히 불리하게 설계가 디자인이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As mentioned earlier, this arrangement provides for greater speed of the limb.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견디느냐, 메커니컬 어드밴티지보다도 우리 이 사지가 림프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small change in the length of the muscle produces a relatively large displacement of the limb extremities. It seems that nature prefers speed to strength.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인체는 이 mechanical advantage,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가볍게 들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런 어드밴티지보다는 오히려 빨리빨리 사지가 움직이는 것을 더 preferable하게 디자인됐다는 것이고요. In fact, the speeds attainable at limb extremities are remarkable. A skilled pitcher can hurl a baseball at a speed in excess of 100 miles per hour. Of course, this is also the speed of his hands at the point where he releases the balls. 자, 왜 힘보다 오히려 스피드가 중요할까요? 아까 이제 그 치타가 가재를 따라가는 거 봤듯이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적은 힘을 쓰는 것보다는 네, 그게 이제 우선적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사지 움직임은 야구 선수 투수가 100마일 파워 던지는 사람 있나요? 많이 요즘은 메이저리그에 많죠. 네. 네,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스피드를 우리가 어쨌든 손에서 그 야구공이 떨어질 때는 100마일 per hour 이상, 그러니까 160km per hour죠. 네,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스트렝스보다는 어떤 스피드를 더 이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